안녕하세요. 이강국 교수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 오늘은 이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주는 충격에 관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64년생에서 74년생까지 주로 지금 50대죠. 이 50대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10년 동안 은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이 한국에서 60세인데 실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빨리 나오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주된 첫 번째 일자리의 퇴직 연령이 49세, 그러니까 50세쯤 되면 첫 번째 직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 50대가 은퇴를 할 전망인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베이비 부문보다 훨씬 많은 954만 명이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만 740만이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약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첫 번째는 개인이나 가정의 사실은 생활이나 노후 대비가 과연 잘 돼 있는지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경제 전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나 먼저 가정, 생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50대가 제 친구 선후배들인데, 60대를 봐도 요즘은 굉장히 건강하시죠. 근데 이제, 벌써 은퇴를 해버리면, 과연 생활이나 노후 대책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굉장히 늦춰져서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60세에서 65세까지는 사실은 연금도 못 받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이 아시다시피 대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제너럴스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도 짧고요. 2023년 자료를 보면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전체 약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좀 늘어서 이제 30년 이상 가입자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19만 명밖에 안 되고 이들의 평균 수령액도 30년 이상 가입을 해도 157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죠. 물론 이제 2차 베이비 붐 세대 50대들은 이전에 사실은 퇴직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연금을 많이 오래 부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재산인데 순자산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가지고 한국의 그런 가구의 순자산 분포를 살펴봤죠. 50대는 아무래도 전체 가구보다는 순자산이 좀 더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50대 가구주 가정만 보면 순자산 중간값이 3억밖에 안 되고요. 상위 30% 들어가려면 5억 6천, 상위 20% 경계는 7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위 한 70%, 80% 정도까지 분들은 순자산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주로 부동산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도 부동산이라는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이거를 매년 나오는 그 소득 플로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은퇴를 하더라도 그리고 노령층이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미래에셋증권이 50대 초반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현 직장을 50대 그만둘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생활비 부족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되기도 옛날하고 달라서 쉽지는 않죠. 제 친구들 봐도 그런데 재취업의 어려움도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 자산에 관해서 물어보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산 수준의 어, 50% 미만으로 모으신 분들이 약 48%라서 자산을 모은 그런 액수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79세까지 노인층을 포함한 계층의 계속 근로희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력이 되면, 건강이 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2023년에 약 69%나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65세 이상의 교육률이 가장 높습니다. 약 35%. 일본보다 높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 말고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경제 전체에 주는 충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은퇴를 하니까 일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이제 지금 20대 같은 젊은 층을 보면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 신규 진입 인력은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일손 부족 문제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특히 전통 제조, 뿌리 산업과 같은 그런 산업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숙련을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고령층 노동자가 이탈했을 때 문제가 심각할 거다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1일자에 나왔고 여러 번 보도도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당연히 감소할 거니까 경제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둔화의 정도는 60대 이상이 얼마나 계속 일을 하는지, 즉 고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건지에 달려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출이 늘어날 거니까 수지가 점점 더 악화될 거고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시면 왼쪽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성장률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전망을 해봤는데 고용률의 그런 가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나리오 1이 현재 고용률을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고 시나리오 2, 3은 고용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오른쪽 그림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인데 현재 고용률대로 유지가 되면 연간 약 0.38%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대쯤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1%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고용률을 굉장히 높이면 그 하락 정도가 좀 덜할 거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지출과 그 다음에 수입을 비교한 건데 왼쪽 그래프는 이제 경제신문에서 2024년은 그래도 지금은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당연히 더 많지만 2027년에 역전돼서 28년쯤 되면 오히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진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단순히 보험료 수익과 지출만 비교한 건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 자료를 보시면 수입에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 수익이죠. 투자 수익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하면 그래도 여전히 2028년에도 계속 흑자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20년이 더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꼭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필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정년을 계속 뒤로 더 늦추도록 고용의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듯이 당장 현재 더욱 시급하게 중요한 인구 문제는 저출산보다도 고령화 그리고 이런 베이비붐의 세대 은퇴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한국도 필요한 거는 일본처럼 정년 연장이라든가 재고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년 연장이 쉽지가 않은 것이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든 한국의 임금 구조가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제라 그러죠. 연공성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 50대가 지나면 최근에는 이제 뭐 임금 피크제도 하고 그래서 임금을 많이 깎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50대 나이가 드신 근속 연수가 굉장히 높은 노동자들이 청년이나 중년 노동자보다 훨씬 더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싶은 그런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공제 임금 구조 자체가 사실은 정년 연장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데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같은 그런 좋은 직장에서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에 대한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
게다가 한국 사회가 뭐 유교 사회라서 그렇듯이 여전히 회사 내지는 작업장에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계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고령층이 계속 오랫동안 이전에 하던 일을 그 연장해서 노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쉽지 않은 면도 있겠죠. 그래서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는 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고령화와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는 쇼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그리고 기업, 뭐 정부를 포함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사회 전체의 대타협을 통해서 고용 연장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무드하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정년을 계속 높였습니다. 1998년에 벌써 60세 정년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65세까지 정년을 높였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65세까지는 원하면 모두가 일을 하는데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아니면 계속 고용제도 이 세 가지 중에 기업이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계속 고용제도라고 60세 뒤에 정년을 한 다음에 65세까지는 비정규직 형태로 임금을 많이 깎으면서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그런 계속 고용 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20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을 해서 2021년부터는 사업체가 원하는 노동자들한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음, 몇 년 지나면 70세 정년이 지금 65세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임금 구조의 연공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일본과 그리고 유럽과 비교했을 때도 연공성이 훨씬 강하죠. 예를 들어 초봉 200이라고 했을 때 30년 이상 근속을 하면 한국은 약 3배 정도 임금이 높아지는데 일본이 이제 연공제 원조였긴 하지만 일본은 2.3배 정도, 유럽은 굉장히 낮아서 1.7배 정도밖에 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공성이 강한 그런 임금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직무급 도입이라든가 임금 구조 개혁 이런 것들도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한국은 근속 연수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 6년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을 다녀도 약 8년 정도, 중소기업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실제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일부 공공부문이나 노조가 강한 대기업 말고는 잘 없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은퇴를 할 텐데, 이런 쇼크에 관해서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도 50대지만, 개인도 그리고 우리 경제도 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고용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발전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